나는 정순, 70세입니다. 나는 3달 동안 눈먼 척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잔인함과 탐욕,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며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도 없이 떠난 뒤로 나는 평생 2가지 일을 하며 3자식을 키웠습니다. 결국 내가 온갖 고난 속에서 등에 업고 키운 그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A 회사에서 청소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위로도 바라지 않고 그저 품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큰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당분간 머물러도 된다고 했고 나는 갈 곳도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집 뒤편 작은 방을 내주며 내가 움직이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내 짐은 모두 한 상자에 담겨 마치 이미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내 짐을 풀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를 끓여 내놓아도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려는 시도도 멈췄습니다. 내가 밥을 할 때마다 이미 먹었거나 음식을 시켰다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요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매일 내 옆을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며느리는 내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서랍을 쾅쾅 닫으며 내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공간을 쓸 수 있냐고 묻던 날 며느리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는 남은 배달 음식을 넣으려고 선반의 반을 비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아내가 시키지 않는 한 나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 말을 걸 때면 마치 집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존재를 보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내가 말을 걸면 긴 침묵만 돌아와 나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계단 위에서 내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짐이고 내가 있으면 집이 좁아진다며 시골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는 먼저 떠난다는 말을 꺼내선 안 된다고 믿었기에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너무 느리고 너무 늙고 이제는 이들의 삶에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내가 곧 나가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며 여기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굳어졌습니다. 너희를 키운 건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엄마였다. 그 한마디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내 안에 무언가를 부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슬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가진 가장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시야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걸어 다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또 하나의 집안일이 늘어난 듯 휴대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눈먼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줄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며 벽을 더듬고 일부러 의자에 부딪혔고 그들이 쳐다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진심이 드러날 거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며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돌보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동료에게 집에 나와 함께 있으니 갇힌 기분이라며 다른 노인들처럼 은퇴 준비를 잘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준비를 잘했다. 나는 그 문장을 빨간 잉크로 3번이나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잘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 손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엄마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하며 잘못된 방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문을 닫은 채 내가 미쳤다고 웃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침대에 앉아 오래된 코트 속에서 찾은 노트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침묵, 모든 거절, 이제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할 때 내 정신을 또렷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상상했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오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말을 적어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차를 원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아직도 눈이 먼 척하는지 그것만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의사를 말하지 못하게 되길 기다리는 것,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내 눈먼 척이 그들에게는 편리했습니다. 내 침묵이 유용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믿고 다시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빛이나 몸짓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배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귀는 멀쩡했고 내 마음은 더 또렷했습니다. 연기한 지 3주째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모두를 시험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비난의 말도 없이 할 것입니다. 나는 듣고 적고 언젠가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눈을 감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뜰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서야 그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부엌 조리대 근처에 물을 조금 쏟고는 숟가락을 집으려다 미끄러지는 척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걱정이나 짜증 중 어떤 반응이 나올지 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거의 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나는 이미 그들의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내쳐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내가 바닥에 앉아있는 옆을 지나가며 또 대충 걸레질을 했냐고 물었고 내가 다쳤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다음엔 조심하라고 말했다. 내 나이에 사고가 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아무도 내가 아픈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4일째, 싱크대 근처에서 넘어짐, 도움 없음, 젖은 바닥 탓함, 눈에 보이지만 투명함, 배신은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내 몸을 마치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아무렇지 않게 묘사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 그들은 이웃에게 내가 점점 쇠약해져서 곁에 두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 내 옷을 직접 빨고 차도 직접 끓이는데도 말이다. 친척들과 통화할 때는 의무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나서지 않았고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나는 짐이 되었다. 어머니도 한 사람도 아닌 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복도 불빛을 더듬거리며 찾는 척하다가 소파에 앉아 어두운 채로 누가 알아채는지 지켜봤다. 아무도 내가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무서운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에서 불을 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눈먼 몸은 가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서 실망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한 듯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집등기를 어떻게 넘길지 속삭였다. 내 저축이 은행에 남아있는지 궁금해했다. 예전에 돈을 아껴 썼으니 어딘가에 숨겨둔 게 있을 거라고 했다.
아들은 내가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 못한다며 웃었고 며느리는 곧 자기들도 누군지 모를 거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문장을 굵게 써두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기 전에 자신을 잊길 바란다. 6일째, 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하며 욕실 수도꼭지를 20분 동안 틀어놓았다. 걱정인지 화인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오래 걸리지 않아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욕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집을 물에 잠기게 하려는 거냐고 했다. 내가 혼란스러운 척하며 나왔을 때 그녀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수도세가 비싸니 조심하라고만 했다. 아무도 왜 내가 잊어버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얼마나 비용이 들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다음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이 내게 따로 그릇을 주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 내 그릇은 더 작았고 내 숟가락은 더 오래된 것이었다. 밥은 늦게 나왔고 나는 마지막에야 음식을 받았다. 실수로 손을 뻗었을 때 아들은 말없이 접시를 치웠다. 그날 밤 나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노트에 적었다. 8일째, 따로 그릇, 오래된 숟가락, 눈 마주침 없음, 모든 것에 맛이 없음. 나는 내 인생 수십 년을 바쳐 마련한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내가 대화 내용을 더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확신한 듯 했다. 나는 그들이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집들은 노인을 요양원에 보낸다고도 했다. 나는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도 했다. 나는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관 속에 박히는 못 같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혐오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두 적었다. 10일째, 나는 일부러 더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한쪽 팔을 질질 끌며 그들의 조급함을 관찰했다. 짜증이 결국 잔혹함으로 번질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크게 한숨을 쉬었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서랍을 쾅 닫았으며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렸다. 한 번은 내가 슬리퍼를 집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며느리는 계단 아래에 서 있는 나를 10분 동안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잊은 게 아니었다. 무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돌봄이 아니었다. 관용으로 위장한 처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욕실 앞에서 아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어지럽다고 말했다. 그가 내 팔을 잡아주길 바랐다. 그는 기다리라고 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밤새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벽을 짚고 방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에 또렷이 적었다. 그는 내가 20년을 그를 위해 서 있었는데 나를 12시간이나 세워두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숨 하나, 기억 하나, 내가 그들에게 바친 노동의 시간 하나하나를 세며 이제 그들이 침묵으로 내게 진 빚에 더했다. 12일째, 나는 소에게 돈이 든 지갑을 부엌 조리대 위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려줄지, 물어볼지, 못 본 척할지 보고 싶었다. 그들은 돈을 꺼내 서랍에 넣고 빈 지갑을 싱크대 근처에 두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첫 번째 도둑질, 20만 원 가져감, 빈 지갑만 반환, 말 없는 모욕. 이것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일상에 덧씌워진 잔인함이었고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믿음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은 나를 건망증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버려도 되는 존재로 보았다. 나는 한 번도 비싼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시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기본적인 돌봄만을 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과하다고 여겨졌다. 일주일 후, 며느리는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말했다. 아마 그곳이 더 편할 거라며 자신은 너무 바빠서 나를 돌보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그녀는 내가 떠나고 싶은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가 없어지길 바랐다. 그리고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내가 한 번도 환영받은 적 없는 집에 오래 머문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는 손님이 아니다. 손님은 환영받는다. 나는 겨우 참아줬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을 싸고 옷 밑에 내 노트를 넣고 그들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사라져도 서류에 서명할 일이 생기기 전엔 모를 것이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와 막내 아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었다. 막내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닥에라도 잘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말 없는 친절을 받았다. 그의 아내가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예고 없이 온 이유를 묻지 않았고 선글라스를 쓴 것도 따지지 않았으며 나를 의무처럼 대하지도 저녁 식사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물을 가져다 주고 특별한 내색 없이 음식을 차려주었으며 마치 내가 원래 그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베개와 함께 매트를 깔아주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언제 떠날 계획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내가 겪었던 모든 거절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내가 묻기도 전에 죽을 내주었고 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비난도 판단도 없이 조용히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남은 제빵과 기름 화상의 자국을 보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임을 알았다. 자신의 부엌에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을 셈하며 거래처럼 여기는 여인과는 달랐다. 이 며느리는 피곤하고 일에 치이고 공간도 부족했지만 인내심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다. 친절해지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가난이 잔인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부유함은 종종 그것을 감춘다. 나는 그 집에서 3일 동안 거의 말없이 일부러 눈먼 척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없다고 믿을 때 어떻게 하는지 시험했다. 상속 이야기를 속삭이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짐처럼 느껴진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내 약함을 비용으로 여긴 적도 없었다. 나는 일부러 세탁실 근처에 지갑을 떨어뜨렸다. 그녀가 매일 아침 쓰던 곳이었다.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내 무릎에 올려주며 다음에는 지퍼를 꼭 확인하라고 조용히 일러주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도둑질도 의심도 없다. 오직 신뢰만 있다. 그날 오후 나는 막내에게 좀 더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기 매트리스를 내주더라도 언제든 공간이 있다고 했다. 내가 떠나온 집에 대해 묻는 사람도 내가 남긴 것에 대해 캐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갖추어 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부엌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눈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냄비를 저으며 그저 차를 뜨겁게 할지 미지근하게 할지 물었다. 나는 빨간 잉크로 새로 적었다. 좋은 마음은 말 없이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듣는다. 내가 그 집에 있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나 집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곁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나를 하루의 패턴 안에 조용히 녹여주었고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6살 손자가 매일 저녁 내 곁에 파고들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치 내가 조심해야 할 존재가 아닌 것처럼. 아무도 그를 조용히 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혼자 두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5째 날, 그녀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손톱을 다듬어주고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다. 내가 말리려 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엄마에게도 해줄 일이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처럼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정말로 내가 시력을 잃게 되어도 그녀는 원망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걸. 나는 새 아이를 키웠다. 오직 한 명만이 부끄러움 없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시험했다.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한 척 일부러 바닥에 쏟았다. 그녀는 짜증도 한숨도 쉬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함께 치우자고 했다. 그녀가 움찔하거나 지쳐 보이거나 자신의 불운을 탓하는 순간을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눈먼 것을 핑계로 불만을 털어놓는 것도 남편에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속삭이는 것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녀는 내가 묻지 않아도 내 몫의 음식을 더 준비했고 내가 기침하면 선풍기를 조절해 주었으며 내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면 무릎 밑에 베개를 더 깔아주었고 피곤할 때도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그녀는 내 허리가 아직 아픈지, 다리가 차가운지, 죽이 싱거운지, 다른 담요가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그 문장들을 모두 적어두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큰아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내가 추운지 물어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녀는 돈도, 공간도, 시간도 부족했지만 나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 곁에서는 아무것도 꾸밀 필요가 없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일부러 천천히 걷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혼란스러움을 가장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눈이 멀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핌의 모습이다. 그 보살핌을 받기 위해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 문장을 노트에 2번 적고 동그라미를 쳤다. 보살핌을 받기 위해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그녀의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베개 밑에 봉투를 남겼다. 현금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짐이 된다면 나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다. 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방을 싸고 손자를 꼭 안아주고 큰아들을 방문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집을 다시는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나를 길까지 배웅하며 오토바이가 올 때까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불안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고 나는 그녀가 진심임을 알았다. 그녀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눈이 멀고 더 약하고 더 의존적인 척 하기로 했다. 나를 유령처럼 대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 그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두기로 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들은 나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칼날을 갈고 있었을 뿐이다. 일주일간 휴식과 맑은 정신을 되찾은 뒤 큰아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천천히 걷고 벽에 더 기대고 방을 헷갈리는 척하며 그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인내심이 남아있는지 지켜보았다. 아무도 내가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기분을 묻지 않았고 저녁 식사 중 2번 기침을 하고 밥그릇을 비우지 않은 채 밀어놓았는데도 누구도 물 한 잔 내주지 않았다. 며느리는 전처럼 다른 그릇들과 분리해둔 이가 빠진 그릇을 내게 건넸다. 마치 그녀의 갓이 서열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상기시키려는 듯이. 이제 그녀는 나에게 미소도 보이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지시할 때만 내게 말을 걸었다. 심지어 내가 있는데도 3인칭으로 나를 지칭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 이름조차 직접 부를 자격이 없는 유령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녀는 남편에게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고, 그는 노인들은 혼란스러워하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충돌을 피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나는 그 대화를 모두 작은 녹음기로 녹음했다. 내 여행 가방에서 꺼내 침대 밑에 조심스럽게 두어 내 방문 밖에서 오가는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들이 나를 부모가 아니라 짐처럼 대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나는 그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미 70건이 넘는 방임과 무시, 말로 하는 푸대접까지 각종 학대 사례를 기록해 두었다. 한숨, 건너뛴 식사, 물값과 공간 낭비에 대한 날카로운 말, 그리고 주방 근처에서 상속이나 서류 이야기가 나올 때만 내 이름이 언급되는 방식을 모두 분류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내가 나은 곳에 돌아왔으나 설계도 위에 오류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내 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자 점점 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 기억력도 곧 사라질 거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내가 살아있을 때 고향 땅 등기를 미리 이전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그들은 내가 식탁에 아무렇게나 올려둔 서류를 읽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집원과 서명을 수년 전에 외워두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내 이름 대신 들어갈 이름을 완벽하게 읽어냈다. 내 아들은 내가 아마 3년을 더 버티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누군지 잊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3번이나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떨리는 손과 단호한 결심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가 누군지 잊기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하다. 며느리는 내가 만약 누워만 있게 된다면 절대 나를 돌보지 않을 거라 했다. 자기 인생이 있고 집세도 안 내는 늙은 여자에게 발목 잡힐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과일을 먹으며 통화하며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를 길러낸 인간에 대해 말하면서도 내 손은 떨렸지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틀 뒤 나는 욕실 앞에서 일부러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2번째로 넘어졌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 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게. 며느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 나를 내려다보며 크게 한숨을 쉬고 마치 하기 싫은 집안일이라도 되는 듯 남편을 불렀다. 아들은 계단을 반쯤 내려오더니 바닥에 누운 나를 보고 괜찮냐고 묻고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돌아섰다. 나는 스스로 일어나 다시 일기장에 썼다. 손 내미는 이 없이 쓰러짐, 텔레비전 보듯 지켜봄, 걱정도 노력도 없이 계산만 남음. 다음 날 그들은 가족 회의를 열었다. 내 건강을 핑계로 시작했지만 곧 대화는 재산, 서류, 그리고 내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들은 마치 내가 이미 생각할 능력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내 앞에서 서로 누가 내 자산을 관리해야 할지, 내가 아직 법적으로 서명할 수 있을 때 지금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묻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으며 내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 모든 말을 녹음기는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내가 항상 막내를 편애해왔고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가난한 막내에게 남길 것이 뻔하다고 했으며 너무 늦기 전에 공정함을 위해 내가 등을 떠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함은 나눔이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이 무엇을 했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사랑, 돌봄, 희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미래를 마치 제비뽑기처럼 여기고 자신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70년을 살아왔건만 그들은 나를 단지 한 번의 서명으로 축소시켰다. 내가 일부러 또 한 번 혼란스러운 척하며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묻자 며느리가 서둘러 서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펜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마치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디에 서명해야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동해 라고 표시된 줄을 두드려 주었으나 그 서류는 이틀 전 내가 변호사를 잠깐 방문했을 때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 아래 빈칸이 법적 효력이 없는 복사본이라는 것도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용도라는 것도 몰랐다. 나는 차이를 모르는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만족한 듯 보였고 내 아들에게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나는 더 자주 쉬고 혼자 걷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했고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자신에게 장애물에 불과했던 여인의 인생을 끝냈다고 여겼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줄 사이의 뜻도 읽지 않고 스스로 배신에 서명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년 전 내게 신세를 졌던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공식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라고 하며 모든 절차를 증인 서명과 함께 녹음해 분쟁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했고 큰아들의 이름을 모든 서류에서 삭제했으며 내가 사망한 뒤에는 막내 며느리만이 접근 권한을 갖도록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또 유언장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개인 소지품, 추억, 내 이름으로 어떤 의식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는 2번 읽어주며 확신하냐고 물었고 나는 한 문장으로 답했다. 나는 눈이 멀었을지언정 무지는 아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다시는 내게 등을 돌린 이들이 내 고통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원래 숨겨두었던 곳에 넣고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긴 채 기다렸다. 다음번 넘어짐은 연극이 아닐 것이다. 다음 대면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무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대를 내주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마지막 인사를 망치는 모습을 지켜볼 시간이다. 가짜 서류를 돌려준 지 이틀 후 큰아들은 다른 자녀들도 모두 모인 가족 모임을 또 한 번 꾸몄다. 가족 점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공식 토지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는 미리 작성한 서류를 봉투에 담아 닭이 옆에 조용한 위협처럼 두었다. 그는 책임과 공정함을 이야기하며 균형과 보호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자신의 요구를 배려인 양 포장하며 다른 이들이 충분히 침묵하도록 해 내가 압도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간식까지 내오며 뇌물이 전통의 일부라도 되는 듯 행동했고 내가 서류의 어느 줄에서라도 머뭇거리지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미 뚜껑이 열린 펜과 함께 서류를 내 앞에 건넸다. 그들은 내가 눈이 멀었으니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혼란은 순종으로, 순종은 통제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고 이미 내용이 바뀌어 즉시 수혜자 조항이 포함되어 큰아들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며 되돌릴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줄을 훑는 신용을 했다. 다른 자녀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저항할지 아니면 순응할지 기다렸고 각자 내 침묵을 근거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들은 지금 행동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시 제안했고, 며느리는 남들이 자격도 없이 빼앗으려 할 거라며 한 번도 돌봄을 제공한 적 없는 자신들이 막내와 그의 아내를 은근히 조종자로 몰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달라고 요청한 뒤 일부러 손을 움직여 서류 아래 내가 아침에 미리 끼워둔 빈 메모에 서명했다. 그 메모는 나중에 내 개인 기록에 첨부되어 유언장을 다시 검토할 의사만을 확인하는 용도였다. 며느리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겼다고, 서류가 행동보다 중요하다고, 탐욕이 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들이 위조된 서류를 챙겨간 뒤 나에게 차를 내오고 밥을 더 주고 지난번 폭풍 때도 바꿔주지 않던 담요까지 내주며 이제 내 서명을 얻었으니 가치가 돌아온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맞장구를 치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켜고 진실을 속삭였다. 오늘 그들은 내가 그들을 먹였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밥을 줬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오른손에 떨림이 있는 척하며 일부러 부엌 입구 근처에 컵을 떨어뜨렸다. 누가 도와주거나 알아차릴지 보고 싶어서였다. 며느리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지나가며 내가 다쳤을 때 보험이 되는지 물었고 아이들 공부방 근처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소음이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나는 즉시 빨간 잉크로 적었다. 깨진 유리 위를 밟고 지나감, 보험 여부만 물음, 카펫만 보호, 사람은 보호하지 않음. 이제 그녀는 내 기억도, 시력도, 아군도 없다고 믿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우선순위를 숨기지 않았다. 큰아들은 친구와 통화하며 이제야 집을 확보하게 됐다며 내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다고 했고 세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재산 이야기를 꺼낸 아내를 똑똑하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 통화를 녹음해 증거 공사, 사전 사망 분할 계획이라고 표기하고 그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재봉틀 상자에 보관한 두 번째 기기에 백업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 듣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내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내 일기 마지막 장이 이미 쓰여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건을 꾸몄다. 그들이 위층에 있을 때 거실 의자를 살짝 옮겨놓고 두 팔을 벌린 채 들어가 의자 다리에 걸려 일부러 바닥에 쓰러졌다. 소리가 충분히 크게 나도록, 하지만 다치지는 않게. 나는 7분 동안이나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위층에서 누가 내려갈지, 내가 정말 다친 게 아니라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너무 비싼지 속삭였다.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숨을 쉬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내가 몸을 일으켜 가장 가까운 벽으로 기어가자 며느리가 조용히 웃으며 내가 또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며 한번 엄마가 연기를 시작하면 그건 자식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을 적고 2번 동그라미 쳤다. 엄마가 연기를 시작하면 이제 자식을 믿지 않는다. 나는 확인이 필요 없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확인을 줬다. 내가 키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직 묻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낯선 이들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국까지 내주며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잘 먹으라고 했다. 마치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야 친절히 빚을 갚듯이 행동했다. 나는 먹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다고 했다. 그들은 계속 권했다. 나는 침묵했다. 그들은 짜증을 냈다. 국이 치워졌다. 연극이 끝났다. 며느리는 내가 쓸모가 다하니 더 골칫덩이가 됐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문장을 대문자로 썼다. 쓸모 만료, 지위 박탈. 다음 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신탁 계약을 마무리했다. 사망 후 막내 며느리에게 조용히 이전되도록
분쟁으로부터 법적 보호가 되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모든 서류에 검은 잉크로 서명하고 모든 조항에 지문을 찍었으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내 통제 밖에 있는 2개의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디지털 사본 저장을 요청했다. 변호사가 가족에게 알릴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기다리게 두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법적 행위는 유언 집행일에 각 자녀에게 오디오 파일과 스캔된 일기장을 보내도록 승인하는 것이었다. 해설도 맥락도 없이 그들이 내가 눈먼 줄 알았을 때 벌어진 일의 날것 증거만.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진실만이 도착할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원본 노트를 밀봉 비닐봉지에 넣고 집 뒤쪽에 배정받은 받침대 없는 매트리스 아래에 밀어 넣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환상을 희생할 차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라 여긴 것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보장됐다고 믿은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출된 낙상 3일 후, 나는 수건을 적시어 이마에 20분간 대고 있다가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희미하게 떨리게 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나를 힐끗 보고는 모두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쉬라고 중얼거렸다. 아들은 TV 게임을 멈추지도 않았고 내가 약하게 신음하자 그녀더러 내가 또 과장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나는 다시 방으로 가서 노트를 열고 빨간 잉크로 썼다. 가짜열, 무시당함, 체온계 없음, 관심 없음, 돌볼 의도 없음. 그날 저녁 나는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해 근육통에 쓸 약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유를 묻거나 약국을 권하지 않고 2시간 후 연고와 한방차, 집에서 만든 죽이든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거짓말이라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아무 말 없이 내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나는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맏며느리가 열린 문을 지나가며 그 제스처를 비웃고 유산 냄새를 맡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이마를 닫고 선풍기를 조정하며 내 안위가 남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내게 죽을 2숟갈 떠먹이고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확인한 뒤 자정 전에 조용히 떠나면서 내 주머니에 대접을 못 받으시면 전화 주세요 라는 쪽지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맏아들은 방문객은 미리 알리고 와야 한다고 했고 그의 아내는 부엌이 외부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기분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열이 내렸는지 묻지 않았다. 모두 그녀의 존재가 불편한 척했지만 사실 그 주 내내 내가 그 집에서 경험한 유일한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적었다. 남이 돌봄을 주었고 피는 의심을 가져왔다. 그날 오후 나는 뒷복도로 미끄러져 들어가 계단 밑 바구니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녹음기를 찾아냈다. 소리에 반응해 작동하도록 내가 손봐둔 것이었다. 전날 밤의 대화를 재생해 마음 바꾸기 전에 서류를 다 잠궈야 한다는 부분을 저장했다. 2번 백업하고 파일 이름을 신탁 붕괴 대비로 붙인 뒤 예전에 내가 입원하게 되면 등기를 몰래 바꾸려 했던 내용을 담은 기록과 함께 보관했다. 다음 날 나는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여전히 제대로 볼 수 없다며 누가 목욕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닐 때 그들이 신체적 접촉을 고려나 할지 시험해보고 싶어서였다. 며느리는 휴대폰 주문 때문에 바쁘니 몇 달째 오지 않은 주 1회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아들은 좀 더 독립적으로 지내라며
기억력이 남아있다면 대부분보다 낫다고 말했다. 오후엔 변호사에게 남길 지침을 다시 썼다. 모든 자금 접근은 막내 며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녀가 유산을 거부하더라도 자산은 가족 외부의 법적 후견인이 지정될 때까지 보류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족 중 누가든 서면, 녹음, 법적 절차로 유언 내용을 이의 제기하면 자동으로 권한이 취소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일기 전체를 복사해 내 이름으로 친구 집 주소로 한 부를 보냈다. 필요할 때까지 봉인된 채 남아있을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들은 또 비공식 가족 식사를 하며 식탁에 음식을 넉넉히 차려 내가 그들이 변했다고 착각하게 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의도를 숨기려 과장된 공손함이나 과도한 칭찬을 할 때마다 메모했다. 며느리가 갑자기 내 상태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아들은 혹시라도 일이 간단해져야 할지 몰라 은행에 곧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더 꽉 쥐었다. 이틀 후 나는 어지러운 척하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돌봄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가벼운 증상에 병원 방문은 비싸고 불필요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의사 친구와 함께 돌아와 내 상태를 비공개로 확인했고 내 최근 모든 법적 결정 시점에 정신이 온전했음을 명시한 공증서 작성도 도와주었다. 그 문서를 2번 복사해 한 부는 변호사에게, 한 부는 부엌 쌀통의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겼다. 아무도 절박하지 않으면 거기까지는 찾지 않을 것을 알았다. 나는 유언장이 공개될 시점을 스크립트로 짜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는 내 사후 7일 뒤에야 통보하도록 하여 침묵이 인성을 드러내게 하라고 했다. 오디오 파일은 유언장 공개 전과 후 2번에 나누어 발송하도록 요청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여러 배신이 있었던 모든 항목에 별표를 달고 그날 받은 작은 친절의 날과 대조했다. 친절이 있던 날은 겨우 나흘. 배신은 17번 각각 밑줄을 긋고 다음 문장에 붉은 네모를 그렸다. 주는 것에만 사랑을 보인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다음 날 아들이 대출 금리를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하며 뒷방을 자기들 소유가 되면 확장하자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내 침실을 허물자고 했다. 내 삶을 타일로 대체하자고 했다. 내 부재를 재정적 기회로 삼았다. 나는 37분간 말없이 듣다가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자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마치 내가 무덤에서 막 일어난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물론 자도 된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실시간으로 내 속을 도려내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침대에 가서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머릿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다. 이것이 자식이 어머니를 죽기 전에 파는 소리다. 그들은 모든 선을 넘었다. 이제 나는 모든 이름을 지울 것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집의 리모델링에 대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안경을 잃어버린 척하며 며느리에게 그것을 봤냐고 물었다. 안경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서류와 관련 없는 부탁에 그녀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물건을 정리정돈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주의한 것이 용서될 수 없다고 덧붙인 뒤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자리를 떴다. 나는 복도에 홀로 남아 여전히 도움을 구하는 손을 뻗은 채로 있었다. 나는 즉시 일기장에 그 상황을 기록했고 시간과 그녀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부주의한 것에 대한 변명은 없다. 라는 문장을 동그라미 쳤다. 이 말은 내 약을 3번이나 잊었던 그녀가 내 이름으로 등기권리증이 남아있는지 묻는 건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막내 며느리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 명의로 최종 서명 이전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잡음이었고 편애가 아니라 정의였다. 법적 서류는 닫힌 문 안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서명되었고 나는 지문과 의사표시서를 제공했다. 이는 사후에 제기될 모든 구두 이의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21일 연속 내 정신상태를 확인한 녹음, 통장 내역, 공증인의 관찰 기록으로 뒷받침되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의 마지막 100억본을 바느질 상자 밑에 두고 아무도 손대지 않을 단추와 같은 색실로 두 겹의 천을 감아 묶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인쇄된 감정평가서를 들고 와 벽을 재기 시작하며 아내에게 내 방을 허물고 손주들을 위한 큰 공간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오래 계시진 않을 테니 법적으로 확실해지기 전까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들은 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통해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그들은 내 부재를 인치로 재고 있다. 고 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믿을 만한 친구와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해 내 개인 계좌에 남은 돈을 신탁으로 옮기고 정확히 12,000만 남겨두었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급함과 불성실로 차지하려 하는 모든 것을 누가 물려받을지 내가 선택한 것임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증인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적 보관함 폴더에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사망 시 가족답게 행동하지 않은 모든 상속인에게 다음 메시지가 전달되게 했다. 당신들은 내가 죽기도 전에 나를 묻었으니 이제 침묵을 상속받으시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며느리가 이웃에게 내가 점점 더 자주 깜빡거린다며 곧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이든 여자가 집에서 비틀거리는 걸 지켜보는 책임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시간과 사생활을 희생했다고 주장했고 내가 자꾸 돌아다니며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으며 한 번은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전 번호를 잊은 건 바로 그녀였다. 나는 그날 밤방에 앉아 그들은 나를 내쫓기 위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 대문자로 썼다. 3번 동그라미 치고 날짜를 표시했으며 요양시설 추진이 내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 전체를 녹음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이웃에게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고 이웃은 대부분을 반복해주며 내 건강을 걱정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방으로 돌아와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일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지렛대로 바꿨다.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지시가 잠긴 것을 확인한 뒤 모든 녹음 파일이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예약해 기술적 오류로 인해 필요한 사람들의 받은 편지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 그들의 부정도, 분노도 예상했다. 그러나 용서는 계획하지 않았다. 다음 주 그들은 친척들을 불러 예비 논의를 한다며 내가 언제나처럼 방에만 있을 거라 생각했다. 캐주얼한 손님들이 서류와 계산기를 들고 오는 의미를 내가 모를 거라 여겼다. 나는 복도 녹음기로 대화 전체를 녹음했고 땅을 나누고 은행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시간의 희생에 따라 누가 더 받을지 정하는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러나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 모두를 키우기 위해 인생을 희생했는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친척 중 한 명이 왜 내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묻자 아들은 내가 요즘 점점 더 내성적이고 시력도 나빠졌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만든 이 유산의 구조에서 내가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부분을 3번 반복해 듣고 한마디 한마디를 적으며 아직 숨쉬고 있으면서도 내 이야기에서 지워진다 고 썼다. 그날 저녁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모든 재산권이 보호 조항 아래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앞으로 어떤 이의 제기도 2달 전에 내가 신탁에 추가한 악의적 의도 조항에 따라 즉각적인 실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인이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앉아 그 확인이 내 안에 갑옷처럼 자리 잡도록 했다. 나는 더 이상 취약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복도로 돌아가 신발장 뒤에 마지막 녹음기를 설치했다. 혹시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 후 물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편집증이 아니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었다. 침묵을 기대하며 한 여성에게 도박을 건 투자자들이었다. 나는 판세를 바꿨다. 계좌를 닫았다. 이름을 바꿨다. 유언장은 서명되었고 땅은 이전되었으며 돈은 봉인되었다. 마지막 수는 내 것이었다. 모든 법적 이전을 마친 지 사흘 후 나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 일부를 몰래 침대 및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 시작했다. 피로와 무기력의 환상을 조심스럽게 연출하며 내 건강 악화에 대한 모든 발언을 기록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손대지 않은 그릇들을 눈치챘고 내 아들에게 내가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서적 쇠퇴가 요양 지원의 필요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가 이제 기본적인 집안일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 대화를 녹음하고 시설 입소 정당화 조작된 우려라고 라벨을 붙였다. 다음날 오후 나는 걷는 속도를 더 늦추고 왼발을 약간 끌며 현관 근처에서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뒤에서 나를 관찰하며 도와주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복도로 불러 이제 이동 능력이 안전 문제로 번지기 전에 시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행동을 증상이라기보다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는 그 반응을 일지에 기록하고 건강을 무기로 퇴거 시작이라는 문구 옆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이틀 후 나는 모든 소지품을 눈에 띄는 곳에서 치우고 베개, 담요, 옷 한 가방만 침대 옆바닥에 두어 체념과 절망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숨겨둔 녹음기를 문 옆에 두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내가 드디어 포기하기 시작했다. 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었다. 그녀는 웃으며 노인들이 한계를 받아들이면 관리가 쉬워진다고 했고 자신이 조사한 3곳의 요양원을 리뷰와 입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느 곳이 서류 처리가 빠른지 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이 차는 척했고 중간에 앉아 거의 5분 동안 쉬었다. 아들이 내 숨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도 들었냐고 물었으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나중에 나는 그들이 이미 개인 노인 요양 에이전트와 미팅을 잡았고 내 이름으로 인지 저하와 재정 관리 불능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법적 사기였고 나는 즉시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해 안전하게 보관했다. 넷째 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다시 한번 일부러 넘어지는 척했다. 이번에는 냉장고 옆에 충격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15분 동안 누워 있었다.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 내가 바닥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정말 다친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선을 시험하는 건지 물었다. 그들은 정서적 피로를 이유로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내가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말없이 기어 방으로 돌아가 모의 응급 상황에서의 의도적 방임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막내 며느리에게 연락해 그녀 친구를 통해 의사 방문을 요청했다. 겉보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 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조용히 방문의 평가를 진행했고 내 이동 능력, 인지 저하 없음, 주변 인식 일관성 모두를 확인하는 서면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는 강제 이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주장도 무력화시켰다. 나는 진단서를 방어 증거 폴더에 보관하고 모든 공증 녹음과 서명된 법적 문서들과 함께 재봉틀 아래 숨겨진 금고에 넣었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방에 들어와 간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존엄성 기반 지원을 전문 시설에서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했다. 그리고 결정을 미루기보다 빨리 내리는 게 모두에게 낫다고 암시했다. 그는 내 형제들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가족 합의를 정당화했으나 나는 이미 몇 주 전 같은 형제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모두로부터 어떤 이주 계획에도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서명서를 받아둔 상태였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막 시험을 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따르고 일부러 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침까지 기다렸다. 누가 눈치채거나 치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젖은 자국을 보고 남편에게 내가 점점 협응력을 잃고 있다고 말한 뒤 이번 유출을 이제는 안전상 필수로 이사해야 한다는 또 다른 예로 들었다. 나는 이렇게 썼다. 물은 노인이 쏟을 때만 위험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음성 녹음으로 저장하며 타임스탬프와 라벨을 붙였다. 최종 폐기 구실 다음 날 나는 모든 필수 서류를 막내 며느리 집으로 보내도록 준비했고 응급 상황 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그녀의 공동 서명 없이는 누구도 의료나 주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공증 지침까지 포함해 전달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신탁의 발동 조건을 확인하고 사망이나 시설 입원 시 각 가족에게 발송될 음성 증거, 편지, 법적 통지의 배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스템은 완성되었다. 덫은 설치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7째 날, 나는 일부러 계단 밑에 쓰러져 어깨가 맨 아래 계단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부딪히게 했지만 부러지지는 않게 조절했다. 그리고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는 20초 가까이 응급 서비스를 부를지 고민하다가 결국 거칠게 나를 들어 방으로 옮겼고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뒤따라오며 요즘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불평했고 냉정하게 이번 일이 자신들이 즉시 나를 요양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마지막 신호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켜 가슴에 대고 몇 주간 또렷이 말하기를 기다려온 문장을 소리내어 말했다. 너희를 키운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 이제 지우고 싶구나.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 잊었지. 나는 결말을 다시 쓰라고 허락한 적 없어. 다음 날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싸서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왔고 막내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임시 아파트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곳은 그녀의 직장 근처에 완전히 가구와 생필품이 갖춰져 있었고 감사 인사나 인정도 요구하지 않았다. 1시간 내에 나는 변호사에게 이사 사실을 메일로 알리고 마지막 조건, 즉 미리 예약된 음성 파일, 스캔한 일기, 공증된 법적 서류가 내 이름을 탐욕스럽게 부르고 내 존재를 불편함으로 여기며 내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했던 모든 이에게 전달되도록 활성화했다. 그들의 상속권은 만료됐다. 그들의 권리는 박탈됐다. 그들의 가면은 완전히 기록되었다. 막내 며느리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 날 아침, 변호사로부터 모든 예약된 전달물이 정확히 지시대로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여기에는 디지털 음성 파일, 스캔한 일기 일부, 신탁 발동의 법적 인증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가족 구성원은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이를 받게 되었다. 큰아들은 1시간 내에 3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내가 받지 않자 점점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나를 배신, 조종, 유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죄책감을 유도해 내가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본색만 더 드러냈다. 나는 모든 메시지 기록을 법률팀에 전달하고 타임스탬프를 달아 노출 후 반응 정서적 강요 시도 라는 라벨로 보조 서류로 첨부했다.
그리고 신탁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람과의 비응급 연락을 차단하는 최종 프라이버시 잠금을 활성화했다. 며느리는 억지로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내 갑작스러운 실종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고통을 줬다며 가족 문제를 외부인이나 제3자를 통해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마치 내가 마지막 축복이라도 해주고 끊어야 했다는 듯이. 변호사는 오전 10시 41분에 공증된 서류가 그들 우편함에 전달됐다고 확인했고 오전 11시 17분에는 모든 수신인의 이메일 열람 확인 스크린샷을 받았다. 그중에는 유산 논의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공모에 연루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와서 놀라는 친척도 있었다. 나는 영수증을 정리하고 진실 전달, 결과 서명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했다. 몇 시간 후 큰아들은 내 뜻을 오해했고 항상 사랑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논의하자고 전화해달라는 새 메시지를 보냈다. 막내 며느리는 내 옆에서 그 메시지들을 읽고 아무 말 없이 차를 가져와 책상에 놓고 최신 건강관리 서류, 아파트 임대 정보, 내 새 은행카드가 들어있는 폴더를 내밀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도 매일 필요한 모든 것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연설하지 않았다. 의견도 내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조건 없이 주고 감시 없이 기록하고 나를 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날 오후 나는 큰며느리에게서 온 마지막 읽지 않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후 12시 26분에 도착한 그 메일에는 내가 가족을 망신시켰고 수년간의 계획을 망치고 아이들의 미래를 해쳤다고 적혀 있었다. 예고 없이 떠난 내 결정이 그들의 일정을 어지럽혔으며 어쩌면 내가 신뢰 문제로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피해자인 척한다고 비난했다. 복수를 꾸몄다고 비난했다. 정신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그녀 스스로가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저장하고 최종 부정이라고 표시한 뒤 칼을 휘두른 자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다 라는 제목의 기록에 첨부했다. 그날이 끝날 무렵 맏아들이 신탁문서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정신적 무능력과 강요의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26개의 녹음, 11명의 증언, 3건이 공증된 건강평가, 그리고 노인의사의 완전한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서명 지시서를 포함한 압도적인 반대 증거로 인해 사건은 즉시 기각되었다. 나는 이렇게 썼다. 집이 이미 재가 된 후에야 그들은 불에 도전했다. 다음 날 아침, 수년간 연락이 없던 먼 친척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과하며 가족과의 소통을 재개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모두가 실수를 한다며 내가 과거를 넘어서 본다면 아직도 화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편지를 인쇄해 일기 마지막 부분에 스테이플로 고정하고 그 위에 이렇게 썼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들은 그것을 용서라 부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주 후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고 맏아들이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안에는 예전 가족 사진들과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향수를 이용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인쇄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이 우리 성공의 토대였다. 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작은 매화 접시에 태우고 이렇게 썼다. 그들은 나를 산채로 묻고 무덤에 꽃을 보냈다. 나는 그 아래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일기를 영원히 덮었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제3의 기록관리자에게 연락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파일, 모든 음성, 모든 배신과 방어의 기록을 보존하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금고에 저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무도 진실을 지울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사후 25년이 지난 후에는 이 기록이 공공기록에 공개되도록 지시를 포함시켰다. 그래야 어떤 수정주의적 이야기도 내가 살아내고 정확히 기록한 것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틀 후, 마다들이 소셜미디어에 내 갑작스러운 떠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며 개인적인 가족 문제라고 하면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고 묻지 않을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려는 글을 올렸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5년 전 가족 모임에서 함께 웃고 있는 우리의 사진을 올리고 화해를 호소하는 캡션을 달았다. 이는 나를 비합리적이고 혼란스럽고 잔인하게 보이도록 신중하게 꾸며진 것이었다. 나는 그 게시물을 캡처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거짓이 바닥나면 그들은 더 크게 거짓말한다.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고 모든 파일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기록의 복사본을 막내 며느리의 개인 드라이브로 옮겨 최악의 상황에도 증거가 남도록 했다. 나는 내 휴대폰에서 오래된 녹음을 삭제했다. 그것은 자비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다. 더 이상 도망을 정당화할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생존에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마다들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며느리의 모든 음성 메시지를 지우고 모르는 번호의 모든 전화를 차단했다. 그날 밤 나는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예비 녹음기에 마지막 기록을 속삭였다. 그들은 방치로 내 눈을 멀게 하려 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다음 주 변호사는 모든 자녀 자산 분배, 부동산 정리, 그리고 자선단체로의 전환이 이해 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나와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의무로 여겼던 이들 사이의 법적 단절이 확고해졌다. 나는 재량 계좌의 마지막 잔액을 고인의 이름을 딴 기금으로 이체했다. 이 기금은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쫓겨난 60세 이상의 여성들의 긴급 돌봄과 교육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나를 거의 파괴했던 배신이 아직도 오지 않는 노크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의 침묵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의료 지침서를 갱신해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가족의 모든 방문을 제한하는 임종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들 중 누구라도 공공 또는 사적 의료 공간에 나타나려 한다면 미리 작성된 다음과 같은 진술문이 전달되도록 했다. 입장 거부, 입증된 심리적 해악 및 문서화된 방임이 이력이 있음. 같은 날, 나는 신탁 문서와 영상 고백 녹음을 막내 며느리의 개인 서버로 전달해 앞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돌봄이나 상속을 문제 삼으려 할 때 절대 밀려나거나 믿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마다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는 공증된 편지를 보내 상호 오해를 이유로 화해를 요청하며 내가 일기와 녹음의 공개를 철회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선물과 재산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해악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오직 나만이 대가를 치르는 거래를 제안했을 뿐이다. 나는 편지를 스캔하여 노출 이후 강요 시도의 추가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최종 조작 시도 거부됨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다음날 아침 내 서면 동의 없이 내 이름이 어떤 법적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든 사용되거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공개 추모, 가족 성명, 사후 공동 유산 주장 등이 포함된다. 내가 세운 경계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내 얼굴 앞에서 쾅닫혔던 문들을 닫기 위한 것이었다. 그 문을 통해 그들은 명령과 비난, 변명을 외쳤고 나는 조용히 서서 한 번에 하나씩 내게서 빼앗기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나는 이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신분증을 갱신했으며 가족 중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주거지에 나를 등록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그들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증명이었다. 나는 선불폰을 구입해 연락처 2개만 추가했고 모든 소셜미디어 알림을 영구적으로 꺼버렸다. 다시는 그들의 슬픔, 후회, 유산이 마를 때만 작동하는 선택적 기억의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2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젊은 친척들은 어른을 버렸다는 암시가 담긴 모호한 온라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비극적 오해로 각색했고 녹음 테이프, 서명, 내 침묵을 불편함이라 부르고 내 나이를 부담이라 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책임이 아니라 관심을 원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상실을 애도했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대사도 박수도 없는 대본이 끝을 슬퍼했다. 막내 며느리는 며칠에 한 번씩 들러 신선한 식료품과 갱신된 법적 통지,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항상 필요했던 작은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한 번도 과거를 언급하거나 확신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충성심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의료 대리인, 재정 관리자, 앞으로 모든 개인적 결정의 유일한 권한자로 지정했고 그 서류는 은행의 생체 인증 금고에 복사본까지 보관했다. 나는 아무것도 미완성으로 남기지 않았다. 아무것도 무방비로 남기지 않았다. 내가 쓴 마지막 일기장은 짧았다. 단 6줄, 모두 대문자로 2번 밑줄을 그었다. 그들은 나를 일거리로 여겼다. 그들은 나를 짐으로 말했다. 그들은 내 존재를 비용으로 환산했다. 그들은 내 침묵을 노망이라 조롱했다. 그들은 내 숨결을 비처럼 셌다. 나는 모든 숨을 이자로 되찾았다. 나는 그 페이지를 접어 내 사후 열람이라고 적힌 봉투에 넣고 모든 그들의 말이 이제 맥락 없이 진실만 남은 방화 금고 옆에 두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노인 학대, 가족 착취, 유산 조작에 초점을 둔 언론의 전체 기록을 지연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내 경험이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경고이자 교육, 그리고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방패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낯선 이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허락했다. 동정이 아니라 전략을 위해서였다. 나는 자녀들이 방문을 멈춘 모든 여성들에게 익힌다는 것이 무력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당신의 마지막 장이 아직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들은 내 존엄을 빼앗았기에 나는 내 유산을 다시 썼다. 그들은 나를 장님이라 불렀기에 나는 그들에게 보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산채로 묻었기에 나는 삽을 들고 일어섰다. 만약 아직도 듣고 있다면 이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수의 이야기조차 아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한 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이야기다. 나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 장님인 척한 것이 아니라 방해 없이 그들을 똑바로 보기 위해 그들이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믿었을 때 가면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들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씩 멀어질 때마다 비록 늦고 깜박였을지라도 내 빛 속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이었다. 나는 벌 주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다. 그들이 써준 역할에서 벗어나 대본을 찍고 당신만의 펜으로 결말을 다시 쓰는 것, 그들은 계속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하게 두라.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오래 남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했다. 모든 익힌 노인, 버려진 어머니, 유산과 수치로 침묵당한 모든 목소리를 위해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탈출의 지도, 가능하다는 증거,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다. 떠나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 조용한 방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보고 있음을 알아주길.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가 결코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말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